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시내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한노인신경의학회에서 비욘디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 포괄평가의 방법과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서울시내의원의 원장이고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랑구의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경과 전문의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외에도 대한재택의료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노인의학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문 진료가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택의료 방문 진료를 많이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 한 명이 뭐 단독으로 뭐 직원 한두 명만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많이 힘이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집에 또 가야 되고 또 환자가 노인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은 복합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나. 또 사실 아픈 부분은 뭐 주말이나 뭐 야간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있는 또 주변에 계시는 다른 또 재택의료를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랑구에 있는 서울 시내의원이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저보다 더 잘생긴 이 흰 옷을 입으신 분은 성북구에 있는 돌봄의원 원장님이십니다. 김창호 원장님이시고 제가 이 재택의료 처음 시작하는데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또 원장님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슷한 지역에 있다 보니 이제 혹시라도 주말이나 야간에 이제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하신 원장님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이렇게 당직도 좀 나눠 쓰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협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창호 원장님은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신데 이분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노인 포괄 평가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또 발표 드린 자료가 이 원장님의 자료를 제가 거의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제가 잘 전달 드리고 사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 부분을 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환자분들도 좀 요런 내용을 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어머님이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어떤 병은 신경과에 가서 보고 또 순환기내과도 가고 뭐 비뇨기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막 종합병원에 각 과들을 이렇게 쇼핑하듯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좀 책임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동네 의원 원장님을 만나서 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런 관점을 가지고 좀 진료를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초고령 사회가 됐죠.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 저희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노인 환자를 많이 보게 되는데 노인 환자를 볼 때의 관점이 어떠한가 요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진료실에서 아니면 뭐 집에서 진료를 보게 되는 이제 노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요 그림은 제가 이제 AI한테 "노인 환자의 특징을 좀 그려 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 줬습니다. 병색이 완연하고 기력이 없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복합 질환자의 경우도 많을 거고 또 근본적으로 이제 젊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해도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좀 불치병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만 자꾸 노인 환자를 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환자를 이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질병을 가진 하나의 객체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병도 상당히 뭐가 많고 이걸 뭔가 하려다 보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또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뭘 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우리 전문가 영역이 아닌데 다른 전문의 찾아가 보세요. 이 큰 병원 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도 마저리 워렌이라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노인 환자의 어떤 특성을 이제 꿰뚫어 보고서는 이거를 환자라기보다는 한 명의 개인으로 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1940년대 영국에서 당시 가난한 노인들은 요양원에 방치되어 사실상 치료 불가능한 존재로 취급받았는데 요 워렌 선생님이 적극적인 재활과 맞춤형 의료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불치병을 가진 복합 질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능만이라도 회복을 좀 시켜서 환자가 살던 곳에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돕는다면은 이게 더 의미 있는 어 일이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노인의학의 본질로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 오른쪽 그림에 나온 이게 노인의학 그 교과서입니다. 어 노인의학을 이제 제리에이트릭 메디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리에이트릭 메디신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한 질환을 이렇게 중 치료하는 큐어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 자체를 100% 이제 전환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이제 중심에 놓고 케어를 하자. 이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의 신체적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사회 경제적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 교과서 그림에 보면 제리에이트릭 메디신과 제론톨로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훨씬 더 그 사회 환경적인 부분을 관점을 포괄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올해 이제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시행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모토가 뭐냐?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다시 말하면 기능 유지와 삶의 질을 이제 중시하면서 이제 환자를 봐야 되고 이는 이제 노인의 질병 증상이 젊은 사람들의 질병처럼 이렇게 전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못 걷는다 그러면 못 걷는 원인도 수백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뇌졸중 때문일 수도 있고 파킨슨병 때문일 수도 있고 척추가 안 좋아서도 그럴 수가 있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원인 다양한 원인 하나하나를 물론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원인들을 가지고 기능을 이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자. 100%못 나아도 기능은 유지하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 그래서 그거를 포괄적 노인 돌봄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hen시브 제리에이트릭 케어 CGC라고 하고요. 이 CGC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어세스먼트라고 하니까 CGA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인 포괄 케어를 위해서는 노인 포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 진단명으로만 이제 환자를 보지 말자. 노인의 실제 삶의 질과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보자. 왜? 생물학적 연령과 기능적 연령이 다 다릅니다. 노인들도. 같은 80세라도 보행 여부라든지 인지 상태에 따라서 처방과 돌봄 계획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니까 좀 더 맞춤형으로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빈곤, 인생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아우러서 볼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8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할머니시죠. 기초생활보장 독거 노인입니다. 이분을 이제 보러 갔더니 혈압하고 혈당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혈압약과 당뇨약 막 열심히 드세요. 식이요법, 운동 이런 얘기들을 엄청 했지만 이 할머니는 가만히 듣고 웃고만 계신 거예요. 왜냐? 지금 이런 혈압, 당뇨 수치, 뭐 식이요법, 운동 이런 것보다는 당장 지금 들어와야 되는 나람이, 김장김치 나눔 이런 것들이 이분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는 질병을 보지만 질병보다는 영양을 또 봐야 되고 그럼 영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빈곤이 해결돼야 된다. 요런 부분들 우리가 노인 포괄 어떤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72세 여자분이셨는데 중증 장애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척추협착증, 골다공증 과거력도 있고 최근에 척추 압박골절 발생하여 침상 생활만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하면서
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계통별 문진이라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뭐 책한 게 너무 많죠. 뭐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두통, 어지럼증, 호흡곤란, 흉통, 소화불량, 빈뇨, 야간뇨, 관절, 수면 장애, 죽고 싶다. 이런 부분들. 그 우울증이죠. 그래서 단순히 통증보다는 이 심리적인 우울증을 봐야 되고 우울증에 의한 우울증은 어디서 인생의 고달픔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포괄 평가라는 거를 이제 이런 노인 환자들을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사실 맞겠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의료의 특징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되다 보니 노인 포괄 평가를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의사의 진료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잘 안 되다가 재택의료는 어떻습니까? 이제 환자 집에 직접 가서 보고 오는데 3분 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가면은 적어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보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포괄적으로 환자를 보게 되고 또 실제 집에서의 환경을 보게 되니까 관점을 바꾸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봤더니 우리가 문제 목록을 쭉 봤더니 이분은 뇌졸중도 있고 뭐 척추 협착증도 있고 신부전도 있고 그럼 내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다 따로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그런 도돌이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요 노인 포괄 평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이 환자를 책임 있게 봐주는 주치의가 한번 되어 보자. 그러다 보면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또 포괄적으로 환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GA라는 게 이런 어떤 의미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NIH라고 미국 이제 국립의료원에서 이제 만든 CGA의 정의가 있는데 다학제 팀이어야 됩니다. 의사 혼자서는 안 되고 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이런 다학제 팀에 의해 수행되는 진단과 치료 과정으로 신체적 뿐만 아니라 인지정신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적 영역에서 다면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한 번에 가 가지고 우리가 3분 진료해서 딱 얻는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직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사례 회의도 하고 그러면 이분은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어떤 식으로 돌보면 좋겠어. 계획도 수립하고 또 한 번만 가서 보면 안 되겠죠. 주기적으로 계속 가서 보게 되고 모니터링하고 "예전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재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집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병원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재택의료에서 이 노인 포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 사회 환경적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신체적인 부분은 이제 뭐 동반 질환이라든지 아까 질문에도 잠깐 나왔는데 어떤 약을 얼마나 다양하게 먹고 있는지, 영양이나 통증, 시각, 청각 기능은 어떤지,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당연히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이 어떠한지, 우울감은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기능적으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어떤지, 잘 걷는지, 넘어지진 않는지 봐야 될 것이고, 사회 환경적으로는 주거 환경이라든지 경제력, 누구하고 같이 사는가, 누가 돌봐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중에 이제 신체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노쇠와 ADL 평가 요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먼저 노쇠라는 거는 영어로 프레일리티 얼마나 잘 깨어지는 성질이 있느냐, 얼마나 약해져 있느냐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프레일이라는 설문지가 있고 이걸 점수화해서 이제 0점인 경우가 건강인 경우고 이제 3에서 5점까지 가게 되면 이제 노쇠가 돼서 이제 거동이 정말로 어려워진 경우고 전노쇠는 이제 언제든지 노쇠로 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보는 게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의 피곤함이라든지 계단을 10계단 오르는 게 힘드냐, 속도가 어떠냐, 보행 속도가 어떠냐, 요런 병들이 뭐가 있느냐, 체중이 최근에 감소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저희들 표현으로 ADL이라고 합니다. ADL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 일상생활,
어떤 문명의 도구 없이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대표적인 게 식사, 배설, 목욕, 이동 이런 것일 거고 도구적 일상생활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명의 도구 전화 받기, 돈 관리, 약 챙겨 먹기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당연히 이제 노약해지면 노인들이 약해지면 도구적 일상생활에서부터 나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도 무너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정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성적인 인지 기능 그리고 감정적인 우울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게 이 KMMS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면 지금이 언제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무엇하는 곳인지 그리고 기억력은 어떠한지 주의 집중은 잘하는지 계산은 잘하는지 언어 능력은 어떠한지 시공간 능력은 어떠한지 길은 잘 찾는지 그림은 잘 따라 그리는지 글을 잘 쓰고 읽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잘 봐야 되죠. 예를 들면 감정 상태가 다운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슬프다." 이런 "우울하다."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노인분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아프다. 소화 안 된다." 이런 신체 증상 호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인데 가면을 딱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신체 증상이라는. 그리고 또 꼭 치매 같기도 해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이런 우울증 평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SGDSK, 뭐 PHQ-9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 질문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활동이나 흥미거리가 많이 줄었습니까?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십니까? 자주 지루함을 느끼십니까? 평소의 기분은 대체로 좋으십니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15가지를 사실은 하는 게 이 도구의 특징인데 이것도 정말 우울하신 분들은 한 절반쯤 오게 되면 막 울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마음이 이제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봐서 만약에 우울증이 의심이 되거나 이제 진단이 된다면은 항우울제를 적극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 달 정도 먹고 있다 보면은 이분들의 감정 상태가 좋아져서 밥도 더 잘 드시고 잘 움직이려고 하고 쪼끔 더 사회성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쪼끔 더 간단한 거는 이런 PHQ-9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우울증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를 볼 때 이제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울증과 관련된 또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꼭 살펴봐서 환자의 어떤 삶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약물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분들은 대학병원에 있는 이과, 저과 의사들을 이렇게 다 보다 보니 각과 이제 교수님들은 다 당연히 이제 최선의 이제 약 처방을 해 주시고 약이 안 늘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과들을 보게 되면 약이 벌써 10개 이상 넘어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실제 학문적으로는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 위험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약제를 줄여야 하고 특히 노인한테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수면제나 진통제, 항콜린성 약물들이 이제 더 약물들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약들이 최근에 바뀌거나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더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영양 평가를 하는 걸 M&A라고 합니다. 이제 식사 잘 하시냐, 음식은 잘 삼키냐. 우리가 음식 삼킴 기능이 떨어지면 자꾸 사레가 들리고 음식을 더 못 드시게 되거든요. 요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노년의학회에서는 이제 그 비어스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약물 위험한 약물들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항콜린성 약물이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콧물 줄여 주고 또 알레르기가 있을 때 가려움증 줄여 주고 하는 게 항히스타민제 아니겠습니까? 요런 약물
그리고 또 수면제 중에 좀 아미트리필이라고 이건 항우울제로 개발이 되는 건데 이제 수면 효과가 있어 가지고 쓰는 건데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여기 선망이라든지 입마름이라든지 변비, 요정체 넘어질 가능성 요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외에도 뭐 항정신병 약물, 벤조디아제핀 그다음에 진통제, 당뇨병 약제, 뭐 위장관계 약물들 요런 부분들이 혹시 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이제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그 신뢰를 얻어서 그 환자와 가족이 신뢰를 얻어서 이분의 약을 처방을 한다면 이런 약들은 최대한 피해서 처방을 해야 되겠죠. 또한 인제 영양 상태도 봐야 됩니다. 식사 정말 잘하고 있는지, 식사량이 줄지 않았는지, 체중이 3 개월간 어 어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 보행은 잘하시는지 어떤 식사 밥맛이 없다 그러면은 요런 부분에 어떤 스트레스나 우울증, 치매 이런 것들은 없는지 요런 부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재택의료 이제 시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대표적인 시범 사업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라는 거고 요게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이제 의사와 의료진은 요 포괄평가 기록지라는 거를 이제 써야 됩니다. 요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포괄평가 항목들을 요 기록지에 다 녹여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 요 약간 색깔 칠해져 있는 요 부분을 보면은 이렇 어떤 건강 및 질병 상태들을 이렇게 쭉 해 놨고 그러다 보니까 동반 질환이 뭐가 있는지, 투약 내용이 뭐가 있는지, 최근에 입원한 적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환자가 노인 환자가 확 나빠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걸 노년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이런 증상들입니다. 어지럼증, 낙상, 골절, 요실금, 욕창, 탈수, 식욕저하 요런 것들인데 요런 것들은 없는지 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은 또 이런 보행과 관련된 부분들, 영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기록을 하게 되어서 보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3 미터 걷고 돌아 앉기 해야 하는데 정상은 10초 이하이고요. 의자에서 오래 앉았다가 일어서게 하는 거는 또 정상은 15초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은 이 낙상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최근에 체중 감소는 없는지 음식은 잘 삼키는지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이 기록지에 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 기능 상태도 이제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 기능을 통해서 치매가 없는지, 우울증은 없는지, 요런 어떤 문제 행동은 없는지 요런 것들 보도록 체크가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신체 정신적으로 자립성이 있는지 그래서 신체적으로 5 단계 정상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가 아예 와상 상태인가 요 그다음에 인지 기능도 아예 치매가 너무 심해서 의미 있는 소통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이라든지 가끔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평가 기록들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요걸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요렇게 평가를 다면적으로 하게 되면은 숨겨진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복적 낙상의 원인이 뭐 부적절한 안경이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에게 위험한 약물 때문일 수도 있고 요런 것들만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을 해 준다면은 이분의 삶의 질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이 환자들과 노인 포괄 평가를 하다 보면은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돼요. '아 나는 무조건 수명을 최대한 오래 사는 게 좋아.' 아니야. 나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쪼끔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당연히 이 후자 삶의 질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죠. 또한 이제 이런 노쇠가 아까 노쇠 평가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노쇠 평가가 최근에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후를 이제 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집에서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집이 아니라 어떤 요양시설 등으로 입소하는 것,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보게 되는 그런 치료 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고 이게 어떤 공장식으로 다 똑같은 계획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맞춤형된 계획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렇게 만들어진 포괄평가지는 이제 뭐 그 의사하고 의료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볼 수도 있고 다른 상급 의료기관에서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장기 요양 쪽에서 이제 일 나오시는 방문 요양 보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설의 어떤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볼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소통을 서로 이걸 기준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공용 언어로서 써보자.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단 가게 되면은 환자를 이제 재택의료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 표를 보시면 전통적인 면담 기법은 이제 진료실에서 3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보면서 딱딱 필요한 것들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뭐 주호소가 무엇인지,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떤 성상인지 이렇게 보고 그래서 결국 질병의 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찾고 또 거기에 맞는 또 객관적 검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의사가 주도하게 될 텐데 이제 자택으로 가서 이런 노인 포괄 평가를 하기 위한 면담은 아무래도 좀 더 환자 중심이고 시간도 더 길어질 것이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환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는 증상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어지럽지는 않습니까? 식사량은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계통별로 문진을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증상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와주신 분들도 돌봄 부담이 좀 줄어들게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환자 어떤 심리적인 만족도도 이렇게 좀 끌어올리게 되고 결국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까지도 이 환자의 어떤 케어에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또 집으로 가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환자의 주거 환경을 보게 되니까 뭐 문턱이 너무 높아서 잘 넘어지진 않는지 화장실 손잡이는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혹시나 낙상을 잘 예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게 되고 누가 돌보는지 자제분이 돌봐주고 있는지 사모님이 돌봐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 방문 요양 보호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돌봐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돌봄의원에서 쓰고 있는 이제 돌봄 계획 기록지에는 아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도록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제 낙상 후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한 연세가 많은 고령자입니다. 이제 낙상을 하고 신체적 기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환자를 계속 24시간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 이제 가족분들의 돌봄 부담이 너무 강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이제 방문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복지용구 같은 것들도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이런 분들한테 체크를 해봤더니 보니까 통증을 일단 관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우울증과 영양을 관리해줘야 되겠구나. 그 외에도 이제 질병을 관리해주고 선망이나 치매 증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겠구나.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보호자 이 돌봄 부담을 꼭 확인해서 혹시 소진되어 있지 않은지 정말 지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자. 그래서 필요시 또 자주 앞으로 가도록 하고 VAS는 이제 통증 이제 척도거든요. 그리고 또 약은 뭘 먹고 있는지 선망 이런 부분들을 계속 증상 관리를 하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COPD라는 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가정 내 산소 발생기를 사용하면서도 집에서 돌봐드리고 있는 그런 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래가 자꾸 끓고 호흡곤란이 심해지게 되면은 환자가 또 폐렴으로 급성기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되니까 환자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증상을 좀 완화를 시켜줘서 다시 그 응급실로 입원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기본적인 혈액 검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이분이 어떤 약을 먹는지 또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욕창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욕창도 우리가 관리를 하자. 그리고 보니까 입으로 삼킴 기능이 떨어져서 요즘 경관 유동식 대표적인 게 뭐 하모닐라, 앵커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좀 처방을 해서 좀 드실 수 있게 한다면은 영양도 관리가 될 것이고 또 환자가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면은 뭐 체위 변경을 하거나 식사를 하자, 뭐 씻자 이래도 계속 거부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우울증 평가를 해서 우울증의 진단이 된다면 렉사프로라는 항우울제를 이제 쓰도록 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 또 환자가 선망이 없는지 자세히 좀 보고 또 만약에 이분이 더 상태가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단계로 이제 가게 된다면은 이때 이제 충분한 보호자 상담을 해서 환자가 너무 뭐 이렇게 무리해서 응급실로 가거나 중환자실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임상적으로 안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또 자주 방문하겠다. 요런 내용들도 이렇게 쓰게 됨으로써 노인 환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노인 포괄 평가의 어떤 대략적인 모습,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재택의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통합 돌봄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어 파트입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전주시에서 많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주시 의 어떤 찾아가는 진료 돌봄이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요 부분은 이제 의협의 일단 의 담당 주무이사입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열심히 재택의료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두 단체가 있거든요. 대한재택의료학회 그리고 한국재택의료협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재택의료와 관련해서 노인 진료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처에 연락을 해서 또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포괄 평가가 일반 검진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일반 건강 검진은 우리가 검사의 항목이 사실은 굉장히 주가 되는 검진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어떤 증상이 없는 사람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건강 검진 는 이제 꼭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노인 포괄 평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담이라든지 이 환자의 어떤 거주 환경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검사가 주가 된다라기보다는 환자와 가족과 이제 상담하는 그 부분이 더 주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환자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음식은 잘 삼키는지 잘 걸어 다니는지 그리고 또 환자가 주로 이렇게 호소하는 증상 이런 부분들 또 정신적 기능 심리적인 부분들 치매와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강검진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다음 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여러 개 드시는데 서로 영향이 없는지 걱정됩니다. 노인 포괄 평가에서 이런 약물 관리도 같이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포괄 평가의 항목 중에 지금 먹고 있는 약물을 다 검토를 하고 사실 노인에게 좀 위험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약물들은 좀 줄여주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아까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약을 정확하게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의사 저 의사 여러 의사에게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봐주는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약을 드시고 먹고 있는데 혹시 요 의사 선생님이 나의 모든 약물을 좀 한 번에 다 관리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셨으면 동네 병원에 있는 의사를 저는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그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의사가 집으로 온다고요? 좋은 제도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재택의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쪼끔씩 시작했던 게 한 2018년 19년 그때부터 이제 수가화가 됐습니다. 더 이전에는 수가가 없는데도 사실은 어떤 굉장히 의료 봉사 어떤 사명감 이런 게 강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조금씩 해오고는 있었는데 이게 수가로 이제 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수가로 할 수 있게 된 건 2019년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쪼끔씩 늘어나고 있고 사실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아직은 재택의료라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왕진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한동안 이제 병원이 워낙 최첨단의 병원들이 많아지고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진이 없어졌다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택의료가 다시 관심을 받고 조금씩 그 재택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서울과 수도권은 많이 늘어났고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데 아직은 좀 농어촌이 좀 의료진이 부족해서 좀 그게 좀 아직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을 국가에서 관리하면 뭐가 좋나요? 노인들을 국가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국가는 이런 제도를 이제 하는 거지, 사실은 저도 민간 병원이고 제가 보는 노인 환자들은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 하게 되고, 또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을 잃은 노인분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경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 좀 결국에는 좀 공공성을 좀 띠게 됩니다. 그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공성이 필요하고 지역 사회의 어떤 복지 자원들이 계속 연계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공공성의 어떤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또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환자분들, 건강보험 환자분들도 사실은 많이 이제 신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꼭 그 내가 가진 게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거나 풍족하지 않아도 사실은 큰 병원에 이렇게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재택의료를 하는 것이 보다 이제 적절한 치료, 예를 들면 광인의 검사나 어떤 약물 투여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내실 수 있는데, 워낙 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이런 재택의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혹시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 신청하면서 장기 요양 등급을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당연히 이제 중복 신청할 수 있고요. 이제 사실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라는 거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렇게 받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일상생활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해지는 때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누구나 다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노인이면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좀 회복이 좀 불가능한, 어떤 기능 회복이 좀 어려운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등급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신청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판정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판정이 만약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받고 싶다 그러면 또 재신청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고, 접수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77-1000번이 이제 건강보험공단 ARS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 연결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아드님이시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결론은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상담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챙겨 가지고 그 지사로 오세요. 건강보험공단 무슨 지사로 와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상으로도 또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다루시는 게 익숙하시다면은 인터넷상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KMMS 검사 시 기억 등록 후 기억 해상은 몇 분 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 KMMS 순서가 이제 보시면은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제 외워보세요 해가지고 외웠어요. 그러고 나면 바로 기억 해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숫자 빼기가 들어 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도록 계속 순차적으로 빼는 겁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93. 또 93에서 그럼 또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죠? 86. 또 거기서 7을 빼면 얼마죠? 79.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총 5번 이렇게 순차 빼기 100에서 7 빼기 순차적으로 빼는 거를 물어보는데, 요것만 해도 사실은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것만 해도 한
3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3분 정도 후에 기억해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있을까요? 네. 다음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인 포괄 평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좀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거동이 점점 더 안 되고 또 이런 분들한테 치료를 과거에 이제 해왔던 대로 각 너무 전문가로 다 나뉘어 가지고 이과 저과를 병원 쇼핑하듯이 이렇게 다 돌면서 이렇게 해서는 뭐 의사도 환자도 다 만족하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과 전문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런 노인 환자분들을 조금 더 많이 보다 보니 이런 노인 포괄 평가의 중요성을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체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노인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런 관점에서 환자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의사가 아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실 때에도 이전에 이렇게 이과 저과를 다 돌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노인 포괄 평가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재택의료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나한테 맞는 맞춤형의 치료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역 안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요렇게 포괄적으로 노인 환자들을 잘 봐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분명히 찾아보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 의사를 한번 잘 찾아보시고 진료를 하시면 좋겠고 또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전에 홈페이지에 나왔던 한국재택의료협회 또는 대한재택의료학회를 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진료를 꼭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